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에 대한 성장률 둔화에 이 디폴트 경고음까지 나오며 역시 이 신흥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게 되고요.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 2조 원대의 이 매도,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은 악재입니다. 자, 반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어요. 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죠.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했지만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미국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저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웰스파고하고 시티은행이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재료로는 실적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드렸는데 실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락이 마감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저께 골드만삭스 실적 좋아지면서 이제 올라왔을 때 같이, 그래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왜 하락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일단 하락의 원인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약재가 나온다면 그 하락 원인에 더 덧붙여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은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3.16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진짜로 지난번에 3.12까지 밀렸다가 다시 3.16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방어를 한 거다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해소돼서 올라온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여전히 국채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상존돼 있고 그 와중에 실적이 일단 하락을 멈추게 한 정도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저께 반등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며칠 전 지난주의 하락은 정상적인 변동이었어. 근데 저는 사실 정상적 변동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지난번 2.9에서도 빠졌던 그 깊이에 비해서 3.16인데도 덜 빠졌다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봤을 때 정상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하락이었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보면 오늘은 일봉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다우 주봉, 주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봉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일봉을 보면 V자가처럼 올라오죠. 음봉 후에 아랫꼬리로 이 음봉의 절반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영망치가 나와서 음봉 영망치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약간 형성되면서 V자 형식이 보입니다.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 제가 이제 보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뜨는 경우를 사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다우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타고 갔던 경우는 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파동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파동이 굉장히 약할 때. 근데 파동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떨어졌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고가를 마련한다? 이거는 제가 개별 종목에서는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에서는 이런 경우가 한 200번에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에 그 200번에 한 번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을 뚫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되었다. 올라가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본다면 일단 현재 이 모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이 상승했던 계기는 호실적이었지만 반등은 호실적이지만 하락의 계기는 역시 국채금리가 원인이었다고 본다면 좀 더 지켜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입니다. 요즘 중국이 이제 성장률 둔화 얘기가 나오죠. 디폴트 얘기도 나오죠. 지금 그 중국 지방정부의 그 투자기관인 LGFV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채가 30조 위안에서 40조 위안으로 바뀌었어요. 이 금액이 6,5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뭘까요? 중국이 내후외환 상태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무역 전쟁으로 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GDP 성장률이 낮아질 거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무역 분쟁이 중국도 힘들지만 중국과 관련된 여러 신흥국에도
경고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숨겨진 부채가 나오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냐? S&P 조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오랫동안 가져왔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 중국이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된다면 시장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그 영향권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환율 조작국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이게 만약에 정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국 지정했을 때 그 카드는 뭐 해소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 요소가 커지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주가 하락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했을 때 지금 숨겨진 부채 이런 뉴스까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 경고음을 좀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125선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물론 월봉이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깨져서 밀고 내려가고 있죠. 어저께도 제가 아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125선의 음봉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을 카드를 가지고 그 사이에 뭐 협상을 해서 극적 타결이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 카드를 좀 더 힘을 쓰기 위한 전략적 해석이었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중국에 의해서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게 지금 저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외국인이 10월에만 2조를 팔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쭉 봤더니요. 그럼 언제 돌아올 거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추가적 금액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금리와 우리나라가 역전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문제가 좀 컸죠.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금통위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내일이죠. 내일과 그다음에 11월 6일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떤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샀다 팔았다 해서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오늘도 선물로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그렇게 큰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반등의 의미가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187포인트는 회복돼야 방향성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되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